영국의 런던에서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애지중지 키운 딸이 가난한 후진국 한국 남자친구와 결혼하겠다고 찾아온 것인데요. 그렇게 주인공은 딸에게 그놈과 결혼할 거면 다시는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말라며 엄포를 놓았다고 하죠. 그런데 어느 날 딸의 연락에 한국에 방문했다가 한국의 특별함에 경악을 하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나단 콜린스입니다. 런던 근교에서 2대째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죠. 우리 가족의 와이너리는 단순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국의 전통과 우리 가문의 자부심이 담긴 소중한 유산이에요. 저는 이 유산을 지키며 살아왔고 언젠가는 제 딸 앨리슨이 이어받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앨리슨이 어느 날 갑자기 한국인 남자친구 박준수와 결혼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시아인과 결혼한다고요? 우리 가문의 전통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그동안 아시아인에 대해 별로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영국과는 너무 다른 문화, 그리고 서양보다 기술적으로 뒤처진 지역이라는 막연한 인식만 갖고 있었어요. 앨리슨이 준수를 집으로 초대했을 때 저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준수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차림에 유창한 영어로 인사하는 모습이 의외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외적인 모습과 예의를 단순한 거칠애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영국 신사의 품격은 그런 표면적인 것만으로는 얻을 수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지능형 구조 로봇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준수가 자신의 직업을 소개했지만 저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로봇이라니 서양의 기술을 모방한 것이겠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영국 와인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와인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문화의 결정체입니다. 수백 년의 역사와 경험이 담긴 우리 영국의 와인 문화는 쉽게 따라할 수 없죠. 이렇게 말하며 은근히 준수의 문화를 낮추려 했어요. 준수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침착함이 오히려 저를 더 짜증나게 했어요.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한 태도가 가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왜 반박하지 않지? 자신의 문화를 방어하지 않고 그저 순종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더 의심스러웠어요. 아내 캐서린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너무 그러지 마세요. 손님에게 예의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가문을 지키는 건 내 책임이야 라고 변명했죠. 앨리슨의 얼굴에서 실망감이 역력했지만 저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제 딸의 미래와 우리 가문의 전통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앨리슨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아빠, 왜 그러세요? 준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미 준수에 대한 선입견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시아인, 그것도 한국인과 우리 가문이 어울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와이너리 축제 준비를 위한 가족 모임에서 저는 와인 제조의 역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와이너리는 2대에 걸쳐 전통 방식을 지켜왔어요. 그게 바로 우리 와인의 특별함이죠. 저는 가족들의 관심을 끌면서도 은근히 준수에게 우리 문화의 우월함을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준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와인 재배에 스마트 농업 기술을 접목하면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즉시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전통을 중시하는 저에게 첨단 기술을 도입하자는 제안은 거슬렸어요. 우리 와이너리는 전통 방식이 최고라는 걸 증명해 왔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전통의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네요. 저는 눈을 흘기며 말했어요. 준수를 직접 비난하지는 않았지만 제 말이 누구를 향하는지는 분명했습니다. 준수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이내 미소로 바뀌었어요. 맞습니다. 전통은 매우 중요하죠. 제 생각을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그의 차분한 대응이 오히려 저를 더 짜증나게 했습니다. 왜 반박하지 않는 거지? 자신의 의견을 방어하지 않는 모습이 답답했어요. 캐서린이 준수를 옹호하려 했지만 저는 우리 가문이 전통을 지키는 것은 내 책임이야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불편했지만 저는 제 입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앨리슨이 제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아빠, 준수의 진가를 직접 보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 그는 정말 뛰어난 사람이에요.
딸의 호소에도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실력이 있으면 벌써 알려졌을 텐데. 동양의 기술이 그렇게 대단하다면 우리가 진작에 알았겠지. 앨리슨의 눈에 실망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어요. 저는 속으로 제 강경한 태도가 옳다고 위안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딸을 실망시킨 것 같아 찜찜했습니다. 가족 모임 말미에 준수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와이너리 개선안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제 전공 분야의 지식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의 제안을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우리가 굳이 아시아의 기술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영국 와인은 수백 년의 역사가 있으니까요. 준수는 놀랍게도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제가 조금 더 준비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끈기 있는 태도가 저를 혼란스럽게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다 이렇게 참을성이 있나? 아니면 그저 표면적인 예의일 뿐인가? 그날 밤 저는 혼자 와인 한 잔을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 뭘 배워올 게 있겠어? 우리 딸이 이런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할 수 있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캐서린이 제 곁에 와서 앉았습니다. 조금만 열린 마음으로 보세요. 준수는 좋은 사람 같아요. 아내의 말에 저는 한숨을 내쉬었죠. 내 딸이 불행해질까봐 걱정돼. 하지만 실제로는 제 고정관념과 편견이 그 걱정의 근원이었습니다. 결혼기념일을 맞아 저는 앨리슨과 준수에게 싱가포르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사실 이 제안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었어요. 아시아 문화를 직접 경험하면 왜 서양 문화가 더 발전했는지 확인시켜주고 싶었습니다. 준수의 고향 한국은 아니지만 적어도 아시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테니까요. 싱가포르라면 영어도 통하고 서양인에게도 익숙한 곳이니 좋겠네요. 저는 이렇게 말하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앨리스는 기뻐했고 준수는 고마움을 표했어요. 드디어 싱가포르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국장에서 한국 여권 소지자를 위한 별도의 패스트 트랙이 있다는 안내를 들었어요. 준수가 그쪽으로 안내받아 신속하게 입국 수속을 마치는 동안 저희는 일반 대기열에서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나중에 만났을 때 저는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어요. 준수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제가 9호 포럼 연사로 초대받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9호 포럼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어요. 공항 라운지에서 준수는 자신이 참여한 구호 활동에 대해 간략히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의료진과 함께 재난지역에서 활동했다는 얘기였어요. 귓등으로 들으며 그렇구나 하고 대충 넘겼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두 번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리셉션 직원이 준수를 보더니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박준수 박사님 아니십니까? 9호 로봇 개발자로 유명하신 분. 직원의 눈이 반짝이며 특별 대우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박사라고? 9호 로봇 개발자? 단순한 엔지니어가 아니었나? 준수가 부끄러운 듯 웃으며 응대하는 모습을 보며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숙소에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저희는 준수가 참석하는 국제 구호 포럼에 동행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준수가 메인 스피커로 소개되며 무대에 오른 겁니다. 그는 자신이 개발한 구조 로봇 시스템이 중동 홍수 피해 현장에서 어떻게 수백 명의 생명을 구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영상을 통해 구조 현장의 모습이 스크린에 비춰졌어요. 물에 잠긴 마을에서 준수의 로봇들이 사람들을 찾아내고 구조하는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그의 팀과 한국 의료진들이 불철주야 노력하는 모습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준수를 오해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준수는 단순한 엔지니어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구호 활동가였던 겁니다. 포럼이 끝나고 저는 준수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왜 이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 준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제 성과를 자랑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사람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앨리슨의 가족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었어요. 다음 날 저희 가족은 국제 구호 포럼에 공식 초청을 받았습니다.
사회자가 구호 로봇 혁신가 박준수 박사를 소개하자 객석에서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준수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이 분야의 선구자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준수는 무대 위에서 자신이 개발한 로봇이 중동 홍수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로봇들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투입되어 생존자를 찾고 필요한 구호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그의 발표는 기술적 내용이면서도 인간적 감동이 담겨 있었어요. 청중들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고 발표가 끝나자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딸의 연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준수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발표 후 인터뷰에서 준수는 자신의 철학을 밝혔습니다. 저는 기술이 인류 복지를 위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단순히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생명을 구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진정한 기술의 가치죠.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히 활동하셨나요?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언론 노출이 적은 편인데요. 준수의 대답은 겸손했어요. 성과를 알리는 것보다 사람을 돕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 이름이 알려지는 것보다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 제 목표니까요. 그의 대답을 들으며 저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얕은 생각으로 그를 판단했는지 깨달았어요. 포럼이 끝난 후 저는 준수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네가 그런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다니. 왜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어? 준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제 성과를 자랑하는 것은 어색했습니다. 그리고 앨리슨의 아버지로서 존중해드리고 싶었어요. 그의 대답에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그를 의심하고 무시했는데도 그는 오히려 저를 존중했다는 말이었어요. 준수는 이어서 자신이 중동 지역 홍수 현장에서 직접 로봇을 제어하며 사람들을 구조했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영국 구조팀과 협력했는데 그들의 용기와 헌신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영국 팀에 대한 그의 진심 어린 존경심이 느껴졌어요. 호텔 로비로 돌아오는 길에 또 다른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여러 현지인들이 준수를 알아보고 다가와 사진을 요청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준수는 친절하게 모든 사람들을 맞이했고 진심 어린 미소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왜 이렇게 유명한 거야? 저는 물었고 앨리슨이 대답했어요. 아빠, 준수는 이미 해외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특히 구호 활동 분야에서는 리더로 존경받고 있어요. 저는 머리를 긁적이며 그런데 왜 내게 말하지 않았지?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호텔 객실에서 저는 준수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네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다니 정말 놀랍구나.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어? 준수의 대답은 저를 더욱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성과보다는 가족이 더 중요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콜린스 와이너리에 대해 더 알고 싶었어요. 그것이 앨리슨의 자랑이니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준수를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진실된 사람이었어요. 싱가포르에서의 마지막 날, 갑작스러운 폭우가 도시를 덮쳤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빗소리가 점점 거세지더니 곧 엄청난 폭우로 변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비상경보음이 울렸어요. 일부 지역이 고립될 위험이 있습니다.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호텔 직원의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물이 빠르게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준수는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얼굴에서 걱정의 기색을 볼 수 있었지만 당황하지 않고 신속하게 행동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하더니 곧바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네, 현재 호텔 주변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구조 로봇을 투입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준수는 전문가의 어조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면서도 인상적이었어요. 전화를 끊은 후 그는 저희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미 구조팀에 연락했습니다. 홍수 피해가 심각해지기 전에 조치할 겁니다. 준수의 스마트폰 앱에는 주변 지형과 침수 상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그는 신속하게 데이터를 분석하며 로봇 제어 센터와 연결했습니다. 이 지역에 구조 로봇 2대 투입해주세요. 호텔 북쪽이 가장 위험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호텔 로비로 물에 젖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준수의 로봇이 그들을 안전하게 호텔로 이동시키고 있었어요.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는 로봇들은 물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했고 사람들을 한 명씩 구조해 왔습니다. 박사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한 노인이 준수에게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준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제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준수는 단순히 기술자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로봇은 단순한 기계가 아닌 사람을 살리는 도구였죠. 호텔 로비의 TV에서는 실시간 뉴스가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구조 로봇이 싱가포르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준수의 로봇이 사람들을 구조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기자는 이어서 이 로봇들은 박준수 박사가 개발한 것으로 싱가포르 스마트 도시 인프라의 핵심 기술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준수가 단순히 구조 로봇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스마트 도시 구축 프로젝트의 일원이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가 왜 자신의 성과를 숨겼는지 더욱 궁금해졌어요.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된 후 준수는 호텔 직원들에게 사후 조치와 로봇 정비 방법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지시를 내렸고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기술적 지식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십도 갖추고 있었던 겁니다. 로봇뿐 아니라 사람들을 이끄는 능력도 있구나. 저는 그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준수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묘한 자부심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내 딸의 남자라는 사실이 갑자기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그를 무시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홍수 소동이 잠잠해진 다음 날 아침 호텔 관계자들이 준수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러 왔습니다. 박 박사님, 어제 구조 로봇 덕분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 관계자가 말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준수가 싱가포르 스마트 도시 프로젝트의 주요 기술 고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 박사님의 스마트 안전망 시스템 덕분에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호텔 관계자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왜 한국 기술이 여기에 이렇게 많이 쓰이지? 제 질문에 싱가포르 공무원이 대답했어요. 박 박사님의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는 국적이 아니라 최고의 기술을 선택했을 뿐이죠. 준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스마트 센서와 로봇을 통해 어떻게 홍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분석되는지 설명했어요. 센서가 위험 지역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로봇이 배치됩니다. 이를 통해 침수 지역을 모니터링하고 구조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죠. 전문적인 지식을 쉽게 설명하는 준수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엔지니어가 아니라 글로벌 기술 혁신가였어요. 저는 제 고정관념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싱가포르 정부 관계자들이 준수에게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박 박사님, 다음 도시 계획에도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기술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준수는 미소를 지으며 기술은 모두를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기꺼이 도울게요. 라고 답했어요. 그의 겸손한 태도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겸손할 수 있다니요. 저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을 내가 몰랐다니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호텔 객실로 돌아와 앨리슨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빠, 이제 준수를 인정해야 하지 않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캐서린도 준수를 칭찬했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대단해요. 우리 가족을 위해 많은 배려를 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네요. 저는 죄책감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준수에게 다가가 진심으로 물었습니다. 내 생각을 좀 더 알고 싶구나. 왜 이런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니? 이제야 진정으로 그를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준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돕는 기술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개발한 로봇이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제 일의 보람이죠. 그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술을 단순히 이익이나 명예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인류를 위한 봉사로 여기는 그의 가치관이 느껴졌어요. 처음으로 저는 준수를 진정한 사위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와이너리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무실에서 급한 전화를 받았어요. 프랑스 대형 와이너리 기업이 콜린스 와이너리를 적대적으로 인수하려 합니다. 이미 주요 주주들에게 접촉했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소식에 저는 멍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주요 유통업체와의 계약도 갑자기 취소되었다는 소식이 이어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대에 걸쳐 일군 가업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서류를 뒤적이고 있을 때 준수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 있으신가요? 그의 걱정스러운 눈빛이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상황을 설명하자 준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혹시 아시아 시장으로 판로를 확대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알기로는 아시아에서 유럽 와인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와이너리가 아시아로 진출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쪽 시장을 전혀 모르는데. 의구심이 들었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준수의 눈빛이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아시아 와인 수입 업체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이 몇 있어요. 처음으로 그의 자신감 있는 모습에 의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수는 곧바로 행동에 옮겼어요. 그날 밤늦게까지 그는 아시아 파트너들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저는 그가 유창한 영어로 비즈니스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새삼 놀랐어요. 전문적인 용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그의 모습이 든든했습니다. 놀랍게도 다음날 싱가포르와 홍콩, 한국의 와인 수입업체 대표들이 와이너리로 직접 방문했어요. 준수는 이들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자신감 있게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콜린스 와이너리의 프리미엄 와인을 아시아 시장에 독점 공급하겠다는 제안을 했죠. 업체 대표들은 준수의 이름만 듣고도 신뢰를 보였습니다. 박 박사님이 추천하신 와인이라면 믿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준수의 명성이 이렇게까지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프랑스 기업의 인수 시도를 막을 카드가 생긴 셈이었어요. 준수는 한 발 더 나아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아시아 시장 진출 계약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콜린스 와이너리의 전통 와인이 아시아 시장에 독점 공급됩니다. 영국의 훌륭한 와인 문화를 아시아에 소개하게 되어 기쁩니다. 준수의 발표는 와인 업계에 파문을 일으켰어요. 예상대로 프랑스 측은 아시아 시장 공략이 어려워졌다는 사실에 인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위기는 기회로 바뀌었고 와이너리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어요. 그날 저녁 가족 식사 자리에서 저는 준수에게 정식으로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너를 잘 몰라보고 무시했던 것 사과한다. 네가 아니었다면 우리 와이너리는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갔을 거야. 준수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님도 와인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했습니다. 저도 제 분야에 자부심이 있으니까요. 서로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의 이해심에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함께 와인을 마시며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어요. 제 마음속에는 딸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와이너리의 위기를 극복한 후 준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한국을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님께 제 나라를 소개하고 싶어요. 저는 망설였지만 캐서린과 앨리슨의 권유로 수락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준수의 부모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그들은 전통 한복을 입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콜린스 씨, 우리나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준수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들의 친절함에 저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길에 스마트 로봇 안내 시스템을 보고 저는 감탄했어요. 영국 공항보다 훨씬 첨단이군. 준수는 미소를 지으며 한국은 기술과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나라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날 준수의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건물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일제히 준수에게 존경의 인사를 건넸어요. 그가 이곳에서 얼마나 높이 평가받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구조 로봇 연구소를 둘러보며 저는 경탄을 금치 못했어요. 첨단 기술의 집약체였습니다. 준수는 자신이 개발한 로봇이 노인 돌봄과 의료 지원을 어떻게 돕는지 시연해 보였어요. 로봇이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고 약을 전달하고 말벗이 되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술이 이렇게 인간적일 줄 몰랐어. 저는 솔직한 감상을 말했어요. 준수는 미소를 지으며 기술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서울 도심을 둘러보면서 저는 또 다른 놀라움을 경험했어요. 경복궁 같은 전통 궁궐과 현대적인 고층 빌딩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공존하는구나. 정말 놀랍군. 전통찻집에서 한국 전통차를 마시며 준수의 부모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이 문화를 무시했던 제 자신을 돌아보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준수가 말했어요. 와인도 한국의 전통 음식과 잘 어울립니다. 맛의 조화를 찾는 것은 문화의 조화를 찾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그의 말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준수는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한국 전통 음식과 어울리는 와인을 개발해보는 건 어떨까요? 두 문화의 장점을 살린 새로운 시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시장의 와인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문화적 차이가 있을 텐데. 준수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한국의 전통주와 와인을 접목한 특별 라인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두 문화의 만남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의 제안에 저는 깊은 통찰력을 느꼈습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게 성공의 비결이겠군. 저는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했어요. 전통은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게 발전시키는 것임을 알았죠. 한국 방문 후 6개월이 지나 콜린스 와이너리는 아시아 시장에서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준수의 도움으로 개발한 특별 에디션 와인이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어요. 전통 와인의 맛과 한국적 감성이 조화를 이룬 이 와인은 와이너리의 브랜드 가치를 크게 높였습니다. 영국 와인협회의 초청으로 저는 글로벌 시장과 전통의 조화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강단에 서서 저는 솔직한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전통만이 가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사위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전통의 가치는 그것이 새로운 세대와 문화를 만나 발전할 때 빛난다는 것을요. 저는 준수와의 경험, 그리고 그로 인해 제 편견이 깨진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눴습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장이자 전통을 살리는 길입니다. 강연 후 가족이 모여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저는 준수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어요. 고맙다, 정말로. 네가 내 인생을 바꿨어. 딸을 데려간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들을 얻은 것 같구나. 준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이란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시키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버님을 통해 많이 배웠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와 준수는 함께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해나가자. 너의 기술과 내 전통이 만나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기를. 캐서린과 앨리슨도 웃으며 건배했습니다.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글로벌 와인 프로젝트를 논의하며 미래를 꿈꿨어요.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전통의 가치는 그것이 다른 문화와 만나 새롭게 해석될 때 더욱 빛난다는 것을. 그리고 사람을 판단할 때 국적이나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보아야 한다는 것을요. 준수는 제게 단순한 사위가 아닌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는 제 좁은 시야를 넓혀주었고 제 고집스러운 마음을 열어주었어요. 이제 저는 더 큰 세상을 바라보며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화와 세대를 넘어선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아닐까요? 사연자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커피에 물을 타서 마실 거면 그냥 물을 마시지 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셔? 이 정도면 아메리카노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코리아카노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냐? 앙카라의 카페 터키의 바리스타들이 한국인 여자를 놀리고 있는데요. 흡사 따돌림처럼 보이는 이 현장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저는 터키 앙카라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는 엘린입니다. 앙카라는 화이트 플랫 카페 라떼의 도시라고 불려도 무방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라떼를 사랑하는 도시예요. 저는 거기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는 일과의 권태기를 겪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매일 같은 라떼 아트를 그리는 것도 지겨웠고 같은 커피를 뽑는 것에 질려 있었어요. 새로운 일상이 필요했죠. 그렇다고 커피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어요.
저는 커피에 진심이었거든요. 다만 재미가 없었던 것뿐이죠. 저희 카페에 같이 일하는 친구 중에 한국에서 워킹홀리데이를 온 다혜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얘 별명은 저희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였어요. 사실 터키는 커피에 물을 타면 아메리카노라고 부르지 않고 롱블랙이라고 부르는데요. 아이스 롱블랙이라고 불렀더니 한국은 아아라고 부른다고 자기를 아아라고 불러달라고 했어요. 얘만 맨날 아아를 마셨죠. 라떼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아아를 가장 많이 먹는다고 하면서요. 심지어 겨울에도 아이스 음료를 마셨어요. 가끔 이 친구와 노는 게 재밌었습니다. 한국 애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 노는 것 같아요. 바리스타로서 저는 항상 다양한 커피 문화에 관심이 많았고 독특한 분위기로 급성장하고 있는 한국의 카페는 제가 탐험하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워킹홀리데이를 온 친구 다혜가 서울에 놀러 갈 때마다 새로운 카페와 디저트들을 올리는 것을 보면서 엄청 부러웠거든요. 한국은 카페가 커피만 있는 게 아니라 인테리어와 컨셉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한국에 가장 먼저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권태기를 극복할 방법으로 한국행을 택했죠. 카페 점장님에게 휴가를 내고 동료들의 부러운 눈빛을 받으면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기대감에 부풀어 앙카라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은 여행객들로 북적거렸지만 제 마음은 오로지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 카페에서 플랫화이트 한 잔을 마시며 다음번 커피 경험은 얼마나 다를지 생각했습니다. 비행시간 내내 영화를 보고 가끔 비행 지도를 힐끗 보고 잠을 청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불빛이 번쩍번쩍했어요. 풀과 바다가 많은 터키 지형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인천공항의 규모와 현대적 감각에 압도당했습니다. 넓고 분주했지만 질서정연하고 차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의 효율성과 친절함에 감탄하며 표지판을 따라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수속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고 어느새 저는 공식적으로 한국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저는 공항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광경과 소리를 감상했습니다. 그러다 로봇을 보았는데요. 로봇은 여행객들 사이를 우아하게 움직이며 도움과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심지어 말도 했어요. 인천공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불편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가족이 로봇과 상호작용하며 웃고 사진을 찍는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보았습니다. 한국에서 기술과 인간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공존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에 들어온 것은 다양한 카페들이었습니다. 커피로 유명한 앙카라에서 왔기 때문에 한국의 카페는 어떤지 궁금했습니다. 인천공항에만 커피집이 4-5개는 되어 보였어요. 다혜는 정말 별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입국장, 출국장, 터미널 곳곳에 커피집이 5개씩은 있을 거라고 하면서요. 커피향은 낯선 땅에서 익숙한 향기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공항철도로 홍대까지 이동하기로 했어요. 열차는 세련되고 현대적이었고 편안한 좌석과 지나가는 풍경을 볼 수 있는 큰 창문이 있었습니다. 고향의 기차와는 너무 달랐어요. 더 깨끗하고 조용하고 왠지 모르게 더 포근한 느낌이 들었죠. 기차가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가슴속 설렘이 커졌습니다. 제가 살아온 세상과는 너무나도 다르지만 설명할 수 없는 유대감이 느껴지는 세계로 발을 내디디려는 순간이었죠. 그것은 모험의 시작이자 발견의 여정이었고 저는 그 여정이 저를 어디로 데려다 줄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면서 모든 면에서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된 표지판은 글로벌 허브로서 한국의 위상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청결 상태는 흠잡을 데 없었고 모든 것이 기름칠을 잘 안기게처럼 작동했습니다. 기차 안은 시끄러웠던 고국의 열차와는 달리 부드럽고 조용했습니다. 바깥 풍경은 도심의 빽빽한 빌딩 숲에서 푸른 들판으로 바뀌었고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공항의 로봇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첨단 기술이 일상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더 많은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실시간 버스와 기차 시간표를 보여주는 디지털 스크린 비접촉식 결제 시스템, 쇼핑몰과 레스토랑의 로봇까지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열차는 분 단위로 정시 운행되었는데 고향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효율성이었습니다. 역은 단순한 환승 지점일 뿐만 아니라 예술 작품과 역사 전시물이 있는 문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대중교통이 예술의 경지에 오른 것이죠. 어느 날 저녁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카페에 앉아 지금까지의 경험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서울은 잠들 줄 모르는 도시였지만 혼란 속에서도 평화와 질서가 느껴지는 곳이었죠.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곳, 기술이 인간을 압도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을 향상시키는 곳이었죠. 시청에 있는 카페였는데 무려 15층이었어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다 보였죠. 서울에서 석양을 볼 수 있었어요. 가장 좋은 점은 한국은 카페가 최소 밤 9시까지는 했어요. 터키는 아침 9시부터 카페를 열어서 바리스타들이 딱 8시간씩 일한 뒤에 문을 닫거든요. 앙카라는 플랫 화이트의 나라인데도 그래요. 저는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늦게까지 커피를 마시고 싶지만 그게 쉽지 않았어요. 특히 제가 근무가 끝나고 다른 가게에 커피를 마셔보고 싶어도 그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서울은 이렇게나 다양한 카페들이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밤 8시까지 운영을 했어요. 다혜가 말하기를 밥을 먹고 카페에 가서 시간을 보내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말했어요. 정말 저녁을 먹고 나서도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기가 좋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좋아하기 시작한 한국의 커피 문화가 담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셨습니다. 분명 날씨가 추운데 한국에 오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게 되었어요. 새로운 관점을 찾고 선입견에 도전하는 자아 발견의 여정이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앞으로 또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서울에서는 하루하루가 모험이었고 모퉁이를 돌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리스타로서의 여정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지만 지금은 그 이상의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익숙하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세계인 한국 커피 문화의 중심부에 빠져들고 있었죠. 한국 커피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은 노란 간판을 가진 커피들이었어요. 아침마다 노란 간판을 가진 카페들은 무려 1,500원밖에 안 하는 가격으로 커피를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질서 있게 줄을 서서 키오스크로 주문을 했어요. 저도 키오스크 앞에 서니 그 편리함과 효율성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커피와 함께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한국어가 서툰 저 같은 사람도 놀라울 정도로 직관적으로 메뉴를 탐색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클래식 아메리카노부터 독특한 한국식 커피 블렌드까지 다양한 옵션이 표시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익숙해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켰습니다. 저도 한국인 직장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스크린을 터치해 선택을 마무리하는 동안 저는 이 경험이 앙카라에 있을 때와는 얼마나 다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효율성과 속도에 더 중점을 두었지만 커피의 품질을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바쁜 바리스타에게 얼마나 좋은 기계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문이 처리되는 동안 키오스크에서 부드러운 콧노래가 흘러나왔고 순식간에 픽업 카운터에 커피가 준비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단순함과 신속함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 중 하나는 달고나 커피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달고나 커피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처음 접했는데 휘핑과 크리미한 질감 달콤한 맛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하지만 달고나의 본고장인 한국에서 달고나를 맛보는 것은 전혀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명동의 번화가에 있는 고풍스러운 카페에서 정통 달고나 커피를 한 모금 마셨을 때였습니다. 쓴맛과 단맛의 완벽한 조화 아이스커피 위에 얹어진 크리미한 식감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그때 한국의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하나의 경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울의 카페를 둘러보면서 인테리어부터 음료 제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한국 바리스타들은 그 자체로 예술가였고 커피 한 잔 한 잔에서 커피에 대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한국 전통 요소를 커피에 녹여내어 단순한 음료가 아닌 한국 문화를 맛볼 수 있도록 하는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달고나 외에도 다른 독특한 커피 음료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전통 곡물 가루로 만든 달콤하고 크리미한 미숫가루. 라떼부터 클래식 아메리카노에 한국에서 인기 있는 감귤류 과일인 유자를 넣어 상큼한 맛을 더한 유자 아메리카노까지요. 새로운 음료가 나올 때마다 이해와 인식이 넓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의 디저트 문화도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카페마다 커피와 완벽하게 어울리는 다양한 디저트가 준비되어 있었죠. 섬세한 떡부터 폭신폭신한 카스텔라 케이크까지 모두 먹어봤어요. 그중 제가 가장 좋아한 것은 뚱카롱이었어요. 뚱카롱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마카롱을 처음 발견한 날은 제 한국 여행의 달콤함을 더한 날이었습니다.
수많은 포장마차와 아기자기한 빵집들이 늘어선 서울의 번화한 거리를 거닐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한 베이커리 쇼윈도에 진열된 형형색색의 덩카롱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죠. 마치 작은 햄버거 빵처럼 두툼하고 다양한 크림과 토핑이 듬뿍 들어있는 마카롱은 지금까지 보았던 마카롱과는 달랐습니다. 저는 친절한 직원의 추천에 따라 클래식한 바닐라, 진한 초콜릿, 대담한 인절미 맛 등 몇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바닐라 덩카롱을 처음 한 입 베어 물자마자 바로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겉껍질은 바삭하면서도 쫄깃한 식감을 선사했고 크림 필링은 진하지만 과하지 않은 마카롱 자체의 은은한 단맛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천상의 맛이었죠. 하지만 정말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인절미 뚱카롱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카페에 앉아 있다가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커피는 어떤 형태로든 보편적인 언어이자 문화를 이어주는 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사는 터키인인 제가 커피에 대한 공통된 사랑으로 현지인들과 소통하고 있었죠. 제 여정을 더욱 감사하게 만드는 강력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서울의 브루클린이라 불리는 성수동이었습니다. 한때 공업지역이었던 이곳은 커피 애호가 예술가 패셔니스타를 위한 트렌디한 중심지로 변모했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니 오래된 창고를 세련된 카페와 미술관으로 개조한 다양한 건물이 어우러져 있는 모습에 매료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들른 곳은 장인의 손길로 커피를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 카페였습니다. 이 카페는 신발 공장을 개조한 곳으로 산업적인 매력을 그대로 간직한 채 현대적인 미학을 불어넣었습니다. 높은 천장과 노출된 벽돌 벽 빈티지 가구가 소박하면서도 현대적인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카페 옆에 있는 작은 빵집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갓 구워낸 페이스트리의 향기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이 베이커리는 한국 전통의 맛과 서양의 제빵 기술이 융합된 빵을 선보였습니다. 저는 단팥 페이스트리를 맛봤는데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커피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성수동에서는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벽에 구멍이 뚫린 작은 카페부터 자체 로스터리가 있는 넓은 공간까지 숨은 보석 같은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한약재를 넣은 라떼와 홈메이드 아몬드 밀크를 곁들인 콜드브루 등 혁신적인 커피 음료도 맛보았죠. 가장 놀라운 점은 배를 타고 들어가는 카페가 있었어요. 분명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물은 보이지도 않았는데 큰 문을 열고 나서는 배를 타고 카페에 들어가야 했어요. 서울은 정말 재미있는 도시라고 생각했어요. 대중교통만 타고도 이런 즐거운 경험들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서울에서 가장 좋아한 카페는 빙수집이었는데요. 서울 카페들은 커피만 파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팔았어요. 저는 그중 인절미 빙수집에 자주 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빙수는 달콤한 재료를 얹어 먹는 한국의 인기 빙수 디저트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여느 빙수가 아니라 인절미 빙수였는데 독특한 맛에 반해버렸어요. 기다리는 동안 가게 주인이 꼼꼼하게 디저트를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갓 내린 눈처럼 폭신하고 고운 얼음 위에 콩가루를 뿌린 한국식 떡의 일종인 인절미가 부드럽게 얹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달콤한 연유를 뿌려 완성한 빙수는 마치 걸작처럼 보였습니다. 빙수가 제 앞에 놓이자마자 저는 그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인절미의 부드러운 콩가루의 바삭한 빙수의 얼음처럼 차가운 식감이 맛과 식감의 조화를 이루며 놀라움을 선사했습니다. 달콤함과 고소함, 시원함과 크리미엄의 완벽한 조화로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감탄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저를 감동시킨 것은 맛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앙카라의 일상과 동떨어진 이 매력적인 작은 가게에 앉아 전에는 몰랐던 디저트를 즐기는 그 모든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새로운 경험의 아름다움과 새로운 문화 탐험의 마법을 상기시키는 소박한 기쁨의 순간이었습니다. 서울은 저에게 새로운 것들을 경험해주는 마법의 장소였어요.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달고나 커피 뚱카롱 같은 바리스타로서의 세계를 확대해 주었습니다. 저는 앙카라에서도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이 기운과 도전 정신을 가지고 우리 카페를 발전시키는 일이었죠. 몇 년 뒤에 앙카라에서 한국식 카페를 찾아보세요. 제가 일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으니 건강에 유의하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이 사연에도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영국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제인이라고 합니다. 사실 지하철을 타기 전까지 너무 뻔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믿을 수 없었어요. 입구에서 몇 계단 내려가지 않았는데 주변에 보이는 건 온통 쓰레기뿐이었거든요. 마치 청소를 며칠이나 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알 수 없는 이상한 냄새들이 불쾌한 느낌을 주기 충분했죠. 저도 모르게 미간이 찌푸려지면서 주변을 곁눈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상황들이 맞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저만 이 상황이 믿어지지 않고 불편한지 알고 싶었습니다. 주위를 살펴본 결과 당황하고 이상하다고 느끼는 건 저뿐인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표를 끊으러 가기 전 노숙자들이 신문지를 덮어쓰고 누워있는 모습들을 보며 상당히 무례하다는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공용공간이고 개인 공간이 아닐 뿐더러 영국인뿐만 아니라 영국에 여행 온 여행객들도 부끄럽지도 않은지 신문을 이불 삼아 누워있는 노숙자를 보니 영국의 시민의식이 걱정되었습니다. 불쾌하게 느껴졌던 감정은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싫어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슬프게도 그건 시작에 불과했죠. 지하철 내부로 들어갔을 땐 시민의식이 아니라 최소한 타인에 대한 배려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거든요. 함께 이용하는 공용공간이지만 지하철 문이 열리면 큰 사람들이 맞물려 어깨를 부딪히고 위태롭게 탑승해야 했어요. 지하철 내부도 어지러운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리정돈이 안 된 것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사람들은 앉아있기도 하고 서있기도 했는데 다른 사람의 불편함은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특히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는 옆 사람이 불편하든 말든 다리를 활짝 벌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한 사람당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정해져 있는데도 말이에요. 늘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고 도심의 메인거리 외에는 다녀본 적 없어서 그렇게 무질서한 모습을 정말 처음 보았습니다. 항상 영국은 발전된 나라로 높은 시민의식을 지녔다고 자부했어요. 그렇게 대학에서 가르쳤고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았기 때문이죠. 역사 자체도 자랑스럽다고 가르치고요. 하지만 그건 제가 사는 환경이 특수한 조건이었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TV에서 말하는 사회 문제들이 단지 작은 문제를 부풀려 말하는 거라 생각했거든요. TV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도구 중 하나일 뿐이니까요. 물론 영국 내 언론이 타국의 언론보다 정확한 정보를 그대로 전달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 단지 내가 직접 경험했던 부분에서만 믿고 싶었던 거죠. 영국 내 실상을 직접 접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너무 뻔하고 재미없을 것 같은 그날의 세미나는 열띤 토론을 하며 영국이 앞으로 가야 할 길, 시민의식이 높아질 수 있는 방법, 교육에 대한 필요성 등으로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었어요. 영국 내 교육열은 생각보다 높지 않거든요. 인구수에 비교하면요, 복지가 좋아서 나라에서 혜택도 많아 먹고 사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 굳이 배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해요. 배움이라는 게 더 나은 삶으로의 수단이 되는 건 분명하지만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만든다는 건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죠. 제가 살아온 삶이 너무 좁았다는 새로운 시각을 선사한 세미나의 2부는 한국 서울에서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가 예술과 문화를 가르치고 있기에 이미 접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 나라를 가본 건 아니지만 이미 한국 음악, 영화, 드라마로 영국 내 많은 시장을 섭렵해 가고 있다는 걸 수업으로 학생들에게 알려줬거든요. 수업의 주제는 왜 아시아의 한 나라가 세계 문화시장을 주도하는가였고요.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느 정도 발전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세계 주요 도시들을 돌며 시민의식을 비교하려는구나 라고 말이에요. 영국 내에서도 실제로 접하지 않고 저처럼 책이나 TV로만 정보를 접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세상이 진짜고 전부라고 저처럼 믿는 거죠. 하지만 실제의 삶을 본다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고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를 타러 공항에 도착했어요.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 출국 수속을 받는데 확실히 한국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기 위해 대기해요. 대기자의 모습들을 보고 어느 나라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정의할 수 없죠. 하지만 한국행은 한눈에 보아도 한국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준비 자세부터가 달랐거든요.
자기 차례가 아닌데도 한 손에 여권과 비행기표를 들고 빠르게 소속을 마칠 준비를 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같이 기다리는 동행인과 이야기하거나 핸드폰을 보는 듯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느라 바빴죠. 아마 예전 같았으면 저 역시 다른 이런 것들을 찾으려 애쓰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무엇이든 영국 사람들이 월등하다는 착각 속에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한국으로 가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궁금증이 생기니 눈앞에 보이는 한국인들을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인들은 합리적인 걸 좋아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도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쓰려고 하는 거일지도 모르겠지만 뒤에 기다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그건 한국에 도착해 내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느긋하게 내릴 준비를 하는 외국인들과 다르게 한국인들은 빠르고 신속하게 움직였으니까요. 혹시라도 입구와 가까운 쪽에 앉은 자신으로 인해 안쪽에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걸 못 참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어수선하거나 움직임이 커서 옆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자신이 움직일 수 있는 최소한의 동선으로 움직이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았죠. 한국 사람들은 자신보다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인가 처음으로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리고 여러 나라를 둘러볼 필요도 없이 영국 도시 다음이 한국 도시인 걸로 보아 아마 시민의식이 뛰어날 것 같다는 기대감이 들기도 했죠. 한국에 도착한 후 서울로 이동하는데 지하철을 이용해야 했어요. 영국과 마찬가지 조건인 거죠. 그 나라의 시민의식은 지식층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모든 국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있을 때 그 나라의 발전된 모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걱정되는 마음과 설레이는 마음을 반씩 가진 채 지하철로 향했어요. 초행길이지만 헤매지 않고 잘 찾아갈 수 있었던 건 영어로 된 안내가 곳곳에 잘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마지막에 방향을 호가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했는데요. 그 한국인은 핸드폰을 보고 누군가와 연락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 주변은 그 사람밖에 없었죠. 한국인이 제가 옆으로 온 걸 빠르게 눈치채고 무슨 일인지 먼저 물었거든요. 전 당황해서 영국어를 했었고 못 알아듣자 핸드폰 번역기를 사용하더라고요. 영국에서는 영어로 묻지 않으면 대답을 하면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에서의 시민의식에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전 지하철을 탑승하는 장소에 대해 물었고 친절한 답변을 통해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하철에 탑승했는데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깨끗했거든요. 눈에 보이는 휴지나 음료수 캔 같은 더러운 것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국 지하철에 나던 쾌쾌한 냄새 같은 것도 나지 않았고요. 지하철을 탈 때 마시던 음료를 다 마시고 빈 병만 들고 있는 한국인을 보았는데요. 그 한국인은 영국인처럼 바닥에 빈 병을 버리지 않더라고요. 자신의 가방에 담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민의식이 상당히 높아 보였으니까요. 지하철을 탈 때도 영국과 다른 모습을 한눈에 찾아냈어요. 탑승하려는 문 양쪽으로 화살표가 있었는데 탑승자는 그 선에 따라 줄을 서야 했거든요. 지하철이 도착하자 한국인들은 먼저 타려고 밀지 않았습니다. 내리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모두 내린 다음에 있어야 줄을 선 차례대로 안전하게 탑승했죠. 많이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한국에 도착해 지하철을 탑승한 것뿐이죠. 한국인들의 일상을 아주 살짝 엿봤을 뿐인데도 영국 시민과 다른 한국 사람들의 배려심과 시민의식을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에 탑승한 모습들도 정말 많이 달랐어요. 음악을 크게 듣거나 옆에 앉은 사람이 불편할 정도로 다리를 쫙 벌리고 앉는 사람들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딱 자기 좌석에 질서정연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랐던 거는 내릴 때였답니다. 한국에는 외국인 우대라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뭐랄까 다른 나라에서 한국에 왔으니 좀 더 편하게 이용했으면 하는 한국인들의 행동이 고스란히 느껴졌다면 이해가 좀 빠를까요? 지하철을 타거나 내릴 때 어딘가로 이동하거나 식당을 들어갈 때 등 먼저 하라는 듯한 느낌을 상당히 받았어요. 혹시라도 제가 불이익을 받거나 불편할까 신경 쓰는 느낌들이 들었거든요. 그 느낌은 불쾌하지 않았어요. 티나지 않게 예의를 차리며 저를 배려했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일부러 그러고 있다는 걸 깨닫는 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제가 어디를 가든 한국인들보다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거든요. 세 번째로 비슷한 일이 겹쳐 일어나는 걸 알게 된 이후 절 배려한다는 걸 알았어요. 한국 사람들끼리도 어른이나 어린아이 다친 사람들을 보면 배려한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거기에 속한다는 건 기분 좋은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머무는 시간은 단지 짧았던 며칠이었는데도 이방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의 삶 속에 녹아들어 함께 시간을 공유하고 공간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누가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었죠. 아시아 중에서도 상당히 오랜 전통을 가진 나라라고 알고 있는데요. 유교 사상 때문에 조상 대대로 예의로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과 합리적인 행동 등이 DNA에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국 특유의 교육열도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시민의식은 민족 특유의 특성과 교육이 더해질 때 빛을 발휘한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어딜 가나 한국인 학생들이 성적이 상위권인 것도 있겠지요. 영국의 지하철 같은 일상 문화를 직접 겪기 전까지 영국이 높은 시민의식으로 강대국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 오기 전까진 교육열 하나만 더 높인다면 더욱 향상된 영국의 모습으로 발전이 가능하다고 토론까지 했죠. 하지만 한국에 오고 나서 처음으로 영국은 지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영국의 모든 사람들이 한국 사람처럼 일상에서 타인을 배려하고 기본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육이 꾸준히 이어지며 영국 사람들의 삶과 몸에 녹아들어야 하는데요. 시간이 꽤 많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끊임없는 학습의 결과가 되면 영국도 한국 사람들처럼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대학에서 한국 문화를 강의할 때는 외적인 요소에만 집중했어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다루고 있는 것들이 세계인들이 열광할 만한 요소들이 있고 그게 어떤 부분인지 살펴보며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하는 게 제 주된 업무였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에 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화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으로 그 나라의 시민의식과 연결된다는 것 말입니다. 한국을 둘러보고 작은 부분까지 살펴본 제 느낌은 한국이 너무 저평가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는 국방력이나 국민소득 같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문화적인 측면, 시민의식 같은 부분들만 살펴본다면 한국은 단연코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한국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네요. 그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문화는 새치기와 뒷돈 아니에요. 퇴근 시간대에 지하철을 타봤더니 줄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던데요. 거의 한국이 한국했던 거죠. 여기 한국으로 출장을 갔다 온 이탈리아인 여자가 카페에서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가 새치기라는 소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얘기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루나이고 이탈리아에서 이름만 대면 아는 명품 브랜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꽤나 큰 브랜드인데요. 옷뿐 아니라 향수, 액세서리 등 패션 브랜드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는 해외 영업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연차가 얼마 되지 않아서 출장을 혼자서 갈 일은 없었는데요. 과장을 달고 나서 처음으로 출장을 혼자 갈 일이 생겼습니다. 중국에 갔다가 한국에 들려서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오는 일정이었어요. 한국으로 오기 전 중국에서 근무하던 시절, 특히 관시라는 문화적 관습에 대해 깊은 인상을 남긴 경험을 했습니다. 현지 중식당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어느 날 저녁 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중국인 동료들이 북경오리와 기타 중국 전통 요리로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현지 문화에 흠뻑 빠져보고 싶었던 저는 열정적으로 초대를 수락했습니다. 식당은 활기차고 향신료와 구운 고기 향이 가득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요리가 나오기 시작하자 동료들은 다양한 특선 요리를 열정적으로 추천하며 중국 요리의 풍성한 맛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진행되면서 저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기대감이 저변에 깔려 있음을 느꼈습니다. 계산서가 도착하자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식사 내내 유쾌하고 수다스러웠던 동료들이 이제는 제가 계산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은근히 암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 비즈니스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소셜 네트워크와 영향력 있는 관계로 구성된 복잡한 시스템인 관시. 문화의 일부라는 설명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남의 돈을 떼먹는 게 문화라뇨. 이건 절 이용해서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이탈리아에서는 손님한테 주는 메뉴판은 가격이 적혀 있지 않은 것도 있어요. 손님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어느 거래처를 가봐도 계산하게 한 적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중국에 올 때마다 제가 이런 상황을 겪지 않은 건 제 상사분이 매일 결제를 했기 때문이었어요.
어쩐지 중국 출장이 결정될 때마다 회사에서 법인카드를 줬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처음에는 좋았던 중국인의 억양이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워낙 중국인의 목소리 톤이 높아서 저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닌가 항상 긴장된 상태였습니다. 사업상 이야기를 해도 화가 난 건지 아닌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어쨌든 사업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상쾌한 주말 아침 저는 중국에서의 바쁜 업무 일정에서 잠시 벗어나 영화 아바타의 배경이 된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유명한 장가게로 여행을 떠났어요.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었던 저는 이 유명한 국립공원의 우뚝 솟은 사암 기둥과 울창한 숲을 탐험할 날을 고대했습니다. 하지만 장가게에 올라가는 중 가이드의 말에 놀랐습니다. 가이드는 줄 서는 법을 알려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중국에서의 줄서기는 바로 새치기라고요. 마음 약해지는 순간 모두 새치기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러냐고 했지만 모든 중국인들이 새치기를 할 거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가이드는 정말 단호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저는 장가게의 놀라운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습니다. 안개에 뒤덮인 우뚝 솟은 봉우리들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분주한 도시 생활에 익숙해져 있던 저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저는 탐험과 고요함에 하루를 보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치 좋은 곳으로 올라가는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 줄을 섰을 때 제 경험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장가게의 인기를 감안할 때 줄이 길었던 것은 예상했지만 제가 놀란 것은 다른 방문객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정말 제 주변으로 미친 듯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행동에 당황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즉각적인 반대에 부딪히고 상당히 무례한 행동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당연한 일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짜증과 당혹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인 저도 새치기를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상황 싫었어요. 그 자리에 서서 제 의견을 주장할지 아니면 그냥 지켜볼지 고민하다가 제가 익숙했던 것과는 크게 다른 사회적 규범인 현지 문화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냥 관시처럼 새치기도 문화라고 받아들여야 했죠. 중국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한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새로운 출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인천공항의 거대한 규모와 현대적 시설에 압도당했습니다. 거대한 규모의 최첨단 시설은 활동의 중심지였지만 모든 것이 놀라울 정도로 질서정연하게 운영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로 된 표지판은 도착 절차를 매끄럽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효율성을 처음 접한 순간이었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입국 절차를 할 때 줄을 제대로 설 수 있다는 사실에 감동받았습니다. 몇 주 동안 새치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더니 저도 무질서한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그 와중에도 몇몇 중국인 승객들은 새치기를 했지만 한국인들은 정말 빠르고 질서 있게 일을 처리했어요. 공항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단순한 운영, 효율성의 사례를 넘어 한국인의 환대 정신과 서비스 정신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한국이 외국인 방문객을 환영하고 접근하기 쉬운 국가가 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줬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면서 다른 국제공항에서 경험한 것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은 현대적인 시설과 체계적인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따뜻함과 역량도 돋보였습니다. 기술과 사람의 손길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인천공항은 서비스와 효율성에 대한 한국의 접근 방식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인천공항을 빠져나오자 선선한 가을바람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멀리 보이는 현대식 고층 빌딩과 전통, 한옥이 어우러진 스카이라인은 전통의 뿌리를 두면서도 미래를 향해 비상하는 한국 사회의 모습을 그려냈습니다. 새로운 문화와 업무 환경에 대한 불안감은 점점 사라지고 호기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 중 하나는 한국 지하철을 처음 타본 것이었습니다.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다양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경험한 저는 한국의 유명한 효율성이 대중교통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지하철역에 내려서자마자 청결함과 정돈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역은 흠집이 없을 뿐 아니라 표지판도 잘 되어 있어서 저 같은 외국인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차분하고 질서 정연한 분위기는 다른 도시에서 경험한 바쁘고 혼잡한 지하철과는 확연한 대조를 이루며 기분 좋은 놀라움을 선사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웠던 것은 연결성이었습니다. 열차가 목적지를 향해 달리는 동안 저는 지하철 시스템 전체에서 무료 WIP를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함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이전 경험에서 지하철을 타는 시간은 종종 이메일과 메시지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단절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연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 출퇴근 시간이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생산적인 하루 일과가 되었습니다. 기차 자체는 편안함과 효율성의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객차는 현대적이고 조명이 밝았으며 여정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보여주는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좌석은 편안했고 피크 시간대에도 충분한 공간이 있었는데 이는 열차의 용량과 운행 횟수가 잘 계획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역시 피크 시간에도 다들 줄 서기를 잘하고 있었어요. 지하철의 와이파이를 이용해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대중교통을 목적이 아닌 즐거운 경험으로 만들기 위한 세심한 배려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기술과 편리함을 향한 한국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한국 생활의 리듬에 익숙해졌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이방인이라는 초기의 긴장감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친절한 겉모습이 아닌 진정한 문화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식사 한 끼 조언 한마디 미소 하나까지 기꺼이 나누려는 마음은 신선한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서울의 생활 속도는 빨랐고 업무 문화는 까다로웠습니다. 한국 동료들을 따라잡기 위해 야근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주함 속에서도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는 다른 동료애와 팀워크가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새치기를 하지 않는 그런 문화 속에서 타인에게 민폐를 끼치기 싫어하는 태도가 돋보였어요. 그래서 자기 일을 잘 마치고 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는 이런 문화가 좋았습니다. 다들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지 않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한국에서 지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 중 하나는 한국인의 일과 관련된 태도였어요. 결코 자기 일을 떠넘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쫓아오지도 않는데 빠르게 열심히 일했어요. 회사에서 만난 한국인 동료들은 헌신과 인내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들은 종종 장시간 근무를 했지만 그들의 헌신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마감 기한을 맞추거나 업무 요건을 충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일에 대한 깊은 책임감과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는 기업 부문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인상 깊었던 것은 이러한 직업윤리가 혁신과 지속적인 개선의 정신과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였습니다. 한국의 빠른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발전과 우수성을 향한 집단적 노력의 결실이었죠. 회의와 프로젝트 토론에서 저는 더 나은 효율적인 업무 방식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려는 노력을 목격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고위 경영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직원에게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되돌아보니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 변모한 모습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단순히 외부적인 요인이나 기술 발전 때문이 아니라 한국인의 근면과 인내의 문화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인 친구 및 동료들과 대화할 때 저는 종종 한국의 성취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경제적 성공뿐만 아니라 국가로서 그들이 걸어온 여정에 대한 자부심을 보았습니다. 한국 음식도 저를 사로잡은 또 다른 요소였습니다. 다양한 맛과 공동 식사에 대한 강조는 저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식사는 단순히 먹는 것만이 아니라 이야기를 나누고 유대감을 형성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콤한 김치부터 고소한 불고기까지 모든 요리는 새로운 경험이자 새로운 이야기였습니다. 한국 직장에 적응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경험이었습니다. 서구 기업에서 성장한 저는 한국 기업의 위계 질서가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 시스템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점도 있었어요. 오히려 위계 질서가 있으니까 일을 대충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직급에 따라 서로를 우습게 볼 수 없었던 거죠. 한국에 머무는 동안 간단하지만 기억에 남는 발견 중 하나는 흔히 믹스커피로 알려진 한국식 인스턴트 믹스커피를 접한 것이었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음료는 작고 편리한 패키지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상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걸 마셔야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단순히 카페인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당까지 들어있는 완벽한 음료였어요. 이 모든 것은 어느 날 아침 사무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일찍 도착했습니다. 제가 도착하자마자 한국인 동료인 영석 씨가 따뜻한 미소와 함께 믹스커피 한 봉지를 건네며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이거 꼭 드셔보세요. 그는 한국인들이 빠르고 맛있게 커피를 마시기 위해 즐겨 마시는 커피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의적이면서도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인스턴트 커피와 크리머 설탕이 완벽한 비율로 섞여 있는 깔끔하고 작은 봉지였습니다. 영석 씨의 지시에 따라 컵에 내용물을 붓고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첫 모금을 마셨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믹스커피는 부드럽고 달콤하며 놀라울 정도로 만족스러운 독특한 풍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맛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콘셉트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라이프 스타일로 유명한 이 나라에서 이 인스턴트 커피는 편리함과 맛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문화의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측면을 작지만 통찰력 있게 엿볼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믹스커피는 제 일상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탈리아로 돌아갈 때도 이 믹스커피를 잔뜩 사갔어요. 그리고 제 사무실에도 두었죠. 다들 같이 먹어서 빨리 소진된다는 점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도 이 맛있는 걸 모두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한국의 직장 문화는 사무실 밖에서의 사교 활동도 강조했습니다. 저는 회식이라고 불리는 퇴근 후 저녁 식사나 술자리에 자주 초대받았습니다. 저는 이때도 긴장했는데요. 중국에서처럼 저에게 일부러 돈을 내라고 할까봐 말이죠. 어쨌든 같은 아시아권 문화니까 말이에요. 회식 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모두 그냥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일부러 제일 늦게 나가려고 했죠. 한국 사람들도 또 나한테 계산을 하라고 하는구나 싶어서요. 심지어 한국은 중국보다 물가도 비싼 편이라서 금액도 높았습니다. 저는 법인카드를 쓰고 이탈리아에 가서 경위서를 작성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계산대에 서는 순간 한국인 동료인 기태가 안 나와 라고 소리 질렀어요. 그리고 뒤에서 지혜가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몰래 기태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봤더니 기태가 회식인데 무슨 소리냐고 했어요. 당연히 회사가 내준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외국 회사에서 온 사람한테 이 비용을 전가하는 건 양아치 아니냐고 했습니다. 저는 양아치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도 많이 봤다고 하고 싶었지만 꼭 참았어요. 한국은 중국과는 달랐습니다. 한국 직장 생활을 통해 저는 전문 기술뿐만 아니라 인생의 교훈도 얻었습니다. 노력의 가치, 커뮤니티의 중요성, 전통과 혁신의 균형을 맞추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전문가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저를 형성했고 한국 문화와 비즈니스 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정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공감과 이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노인을 돌보는 방식, 선배에 대한 존경과 애정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친구들이 서로를 지지하는 방식에서 보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제가 걸어온 여정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매번 저에게 놀라움과 교훈을 주는 나라였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과 이탈리아와 중국에서의 경험을 비교해보니 각 나라가 제 세계관에 얼마나 독특한 기여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인의 관대함과 친절한 풍요로운 문화와 국토의 아름다움은 저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저는 새로운 세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이방인 외국인으로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 사람들과 한국 문화와 연결되어 이 세상의 일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분열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한국에서의 시간은 문화교류의 아름다움과 친절과 이해라는 보편적인 언어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일의 효율성과 사람들의 도덕성이 뛰어난 한국은 저에게 귀중한 인생의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도 한국 사람들처럼 언제나 고든 태도를 유지하고 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